장감대감 소점아님, 한여름 더위에도 잘 오셨사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얼음 동동식혜에 엿기름이 빠진 것과 같을 터이니 자리 고이 펴고 귀 기울이시지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펼쳐보겠사옵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시골 장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한겨울 눈이 펄펄 내리던 그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봉수라는 27 청년이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지만 어깨가 구부정하고 항상 낡은 부채 하나로 얼굴 반쪽을 가리고 다니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어요. 과거에 3번이나 낙방한 뒤 처가살이 3년째를 맡고 있던 그는 이 집에서 가장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봉수가 처가살이를 하게 된 사연은 참으로 애처로웠어요. 그의 부모는 그가 15살 되던 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형제도 없이 홀로 남은 그는 먹고 살기 위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나마 안씨 부인과 혼인할 수 있었던 것도 안대감이 사위감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었죠. 에이, 그 머슴 같은 놈이 또 어디 갔나? 안대감의 둘째 형님이 짜증스럽게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수는 마당 한 구석에서 나무를 패고 있다가 몸을 움츠렸어요. 형님, 목소리를 좀 낮추시지요. 우리 사위잖습니까? 안대감이 말렸지만 그 목소리에도 별다른 애정은 없었습니다. 사위라고 하니까 더 한심하지. 과거는 3번이나 떨어지고 장사 수완은 전혀 없고 말은 또 어찌나 없는지. 봉수는 부채로 얼굴을 더욱 꽁꽁 가렸습니다. 그 부채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아버지가 젊은 시절 과거 공부할 때 쓰던 것으로 이제는 색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해진 낡은 것이었지만 봉수에게는 마음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봉수의 얼굴에 있는 흉터 때문이었어요.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가던 시절 주막에서 일하다가 취객이 던진 꼬챙이에 뺨을 찍혀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 흉터는 지금도 붉게 남아있어 봉수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부채로 그 부분을 가렸습니다. 아무래도 저 사위는 글자밖에 모르는 것 같소. 장터에서 기운센 놈들하고는 상종도 못하겠구만. 큰아버님의 말에 다른 형제들도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 말이야. 사내가 그렇게 소심하면 어떻게 장사를 하겠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부채질만 하고 있으니 봉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이곳을 나가면 정말 거리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부엌에서 일하던 안씨 부인도 남편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식구들 앞에서는 함부로 남편을 감싸기도 어려웠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장터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쉬세요. 아니요, 부인.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봉수는 아내의 배려를 고마워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욱 무시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봉수는 무거운 쌀가마를 등에 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다른 머슴들보다 힘이 약해서 남들이 2개씩 들 때 그는 하나씩밖에 못 들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핀잔이 쏟아졌습니다. 야, 이봉수. 그렇게 느리게 하면 언제 다 나르겠나? 봉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장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그를 안대감내 멍청한 사위라고 불렀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 그를 보고 킬킬거리며 웃곤 했어요. 그런 봉수에게 유일한 위안이 있다면 사람들을 조용히 관찰하는 일이었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 서서 부채 틈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말이에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눈칫밥을 먹고 자라서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처가에서 살아남으려면 늘 식구들의 비위를 살펴야 했고, 언제 화를 낼지 언제 기분이 좋아질지를 미리 알아채야 했거든요. 그렇게 3년을 눈치 보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 겉으로 드러내는 말과 속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들을 말이죠. 눈칫밥 먹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읽게 마련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관찰력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멍하니 서서 뭘 보고 있냐는 핀잔만 들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봉수가 혼자 마당에 앉아 부채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씨 부인이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어요. 서방님 많이 힘드시죠?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부채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서방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알아요. 말은 적지만 마음은 깊으시고 항상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부인, 언젠가는 그런 서방님의 진가를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안씨 부인의 따뜻한 말에 봉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내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운명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겨울 눈 덮인 시골 장터. 머리를 눌러 쓴 봉수가 조용히 처가의 장터 행상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장터 한편에서 어느 상인이 억울한 오해를 받는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봉수는 그저 지켜만 봤을 것이에요. 하지만 왜인지 억울함을 당하는 그 사내가 자신의 처지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 처가에서 구박받는 자신과 똑같았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였죠. 잠깐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말이라고는 예 아니면 아니오밖에 하지 않던 봉수가 입을 연 것이었어요. 눈을 한번 보시지요. 봉수는 부채를 들어 눈 위를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수레바퀴 자국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발자국은 저쪽 방향입니다. 만약 이분이 수레를 밀었다면 발자국이 수레 뒤쪽에 있어야 하는데 앞쪽에 있어요. 그리고는 차근차근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저 지붕에서 떨어진 얼음덩이를 보세요. 크기로 봐서는 수레 하나 정도는 충분히 넘어뜨릴 만합니다. 시간도 딱 맞고요. 눈은 거짓말을 안 하고 발자국은 진실을 말해줄 뿐입니다. 그 한마디로 억울한 오해가 풀렸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봉수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내 보통이 아니군.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네. 안대감 사위 말일세. 말은 없지만 눈은 밝다더니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눈치가 이렇게 빛을 발할 줄은 몰랐어요. 처가에서 받은 온갖 무시와 핀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순간 의미를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수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태연하게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채 속에 가려진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억눌렀던 모든 아픔과 서름이 이 한순간으로 인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봉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여전히 말 수 없는 모습으로 처가 식구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오갔죠. 봉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촛불 아래에서 작은 장부책 하나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그 장부에는 장터 사람들의 말과 행동, 물건을 사고 파는 패턴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날씨가 흐리면 쌀값을 올린다. 박상희는 손님이 많을 때 물건을 숨기는 버릇이 있다. 정씨 부인은 남편 앞에서만 목소리가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습관과 성향을 하나하나 적어두었던 것이죠.
어느 날 아침 처가 대청마루에서 안대감과 그의 형제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멀찍이 서서 그 상황을 살펴봤어요. 안대감의 얼굴은 어둡기 짝이 없었습니다. 요즘 장사가 영 시원찮소. 손님들 발길이 뜸해지고. 형님,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소? 무슨 방법을 쓴단 말이오?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소? 봉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슬며시 자리를 떴습니다. 지금은 말을 건드릴 때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대신 그는 부엌으로 가서 부인을 찾았습니다. 부인. 어머, 서방님. 무슨 일이세요? 장인어른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안씨 부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장사가 잘 안 되나 봐요. 요즘 아버지 표정이 영. 봉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제가 장터에서 본 것들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장터 손님들이 물건을 고를 때 어떤 걸 보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안씨 부인은 남편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수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값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사는 모습이지요. 다른 사람이 사는 모습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물건을 고르기보다는 남들이 많이 사는 것을 따라 사려고 합니다. 특히 여인네들이 그런 경향이 강하지요. 봉수는 부채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단은 항상 물건을 가장 안쪽에 깔끔하게 정리해 놓습니다. 손님이 보기엔 좋지만 정작 사람들이 몰리는 모습은 잘 안 보이지요. 아, 반대로 입구 쪽 상인들은 일부러 물건을 흩어놓고 손님들이 만지작거리게 둡니다. 지저분해 보이지만 사람들은 저기가 인기 있나 보다 생각하게 되죠. 안씨 부인은 남편의 말에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건 배치를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봉수가 잠시 주저하더니 이어갔어요. 아침 일찍 몇 가지 물건은 일부러 떨이로 내놓으시는 겁니다. 떨이요?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떨이 물건을 보러 온 사람들이 다른 물건도 함께 보게 되거든요. 특히 아침에 장을 보러 나온 아낙네들은 덤으로 뭔가 더 사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안씨 부인은 감탄하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서방님은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그냥 보고 있으면 보입니다. 사실 봉수는 그동안 장터에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유심히 관찰해 왔던 것이죠. 누가 언제 어떤 물건을 사는지, 어떤 상황에서 지갑을 열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안씨 부인은 즉시 달려가 남편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처가 식구들도 하루 이틀 지나면서 실제로 매상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라, 오늘은 손님이 제법 많이 오는군. 떨이 물건 보러 온 사람들이 다른 것도 사가네. 안대감도 며칠 후 봉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봉수야. 예, 장인어른. 내가 한 말 제법 도움이 되는구나. 다행입니다. 혹시 다른 생각도 있느냐? 봉수는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직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본다?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입니다. 장사도 결국 사람 마음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니까요. 안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처가의 사촌 형제들은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봉수를 바라봤습니다. 눈치나 잘 보면 장사꾼이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이군. 말이야 그럴듯하게 하지만 진짜 실력이 있는 건지. 봉수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보여줄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나면서 안대감의 상단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장터 입구에 커다란 수레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 수레들을 이끄는 사내의 이름은 정만석이었어요. 30 후반의 나이에 한양에서 내려온 대형 상인이었죠. 이곳이 그 유명한 시골 장터군요. 정만석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키도 크고 옷차림도 번듯했으며 무엇보다 그를 따르는 하인들만 해도 10여 명이나 되었어요. 사람들은 신기한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양에서 가져온 물건들이니 품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만석이 큰 소리로 외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물건들은 정말 화려했어요. 비단, 자기, 녹그릇 등 시골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것들이었죠. 봉수는 멀찍이 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정만석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저 사람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있다. 정만석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사탕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심지어 다른 상인들과도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며 다가갔습니다. 이 동네 상인분들과도 함께 번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상생이죠. 그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알았어요. 저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말이죠. 며칠이 지나자 장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정만석의 상점으로 몰려갔고 다른 상인들의 매상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안대감의 상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님이 늘고 있었는데 장인어른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큰아버님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 한양 상인이 온 뒤로 장사가 영 안 되는군. 물건도 좋고 마음씨도 좋으니 당연하지 않겠소. 봉수는 조용히 장부책을 펼쳐 그동안 관찰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정만석의 장사 방식, 손님들의 반응, 다른 상인들의 대응 등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수는 장인어른께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장인어른, 며칠간 팔리지 않는 물건들을 모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팔리지 않는 물건을 모으다니 무슨 뜻이냐? 일부러 떨이로 내놓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특별하게 말이죠. 봉수는 부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지만 동시에 놓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큽니다. 팔리지 않던 물건이라도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게 무슨... 저 정만석 상인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팔아도 사람들은 항상 비교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값에 더 많은 걸 준다면 어떨까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해보자. 그날부터 안대감의 상단에서는 특별한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잘 안 팔리던 물건들을 모아서 오늘만 마지막 같은 이름을 붙여 내놓은 것이죠.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석의 화려한 물건들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안대감의 상단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기 물건값이 꽤 싸네. 오늘만 판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찾아온 손님들이 특가 물건만 사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물건들도 함께 구경하고 결국 여러 가지를 사서 가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죠. 정만석도 이런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는 멀찍이서 안대감의 상단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저 상단, 꽤 머리가 돌아가는군. 하지만 정만석이 주목한 것은 안대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뒤에서 조용히 부채를 든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봉수였어요. 저 사내, 뭔가 수상하다. 봉수와 정만석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둘 다 무언가를 직감했어요. 앞으로 벌어질 대결의 서막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만석이 직접 안대감의 상단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대감님. 오, 정상인. 어쩐 일로? 별일이 아니라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할 생각이 없으신지 해서 말입니다. 정만석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안대감의 상단을 자신의 조직에 편입시키겠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럴듯한 조건들도 제시했습니다. 한양시장과 직접 연결해드리고 물건 공급도 안정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안대감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봉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정상인께서는 왜 우리 같은 작은 상단에 관심을 가지시는지요? 정만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당연히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수의 말에 정만석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기회는 항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도 아실 텐데. 그 말을 남기고 정만석은 돌아갔습니다. 정만석이 떠난 뒤 처가 식구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큰아버님들은 정만석의 제안을 받아들이자는 쪽이었고 안대감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어요. 형님, 이런 기회가 흔한 게 아니잖소. 그렇죠. 한양 상권과 연결된다니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하지만 봉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장부책을 펼쳐놓고 정만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을까?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봉수의 예감이 적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안대감 상단에서 불량쌀을 팔고 있다던데. 정말이야? 어떤 불량쌀?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속이 썩었다나 봐. 봉수는 이 소문을 듣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즉시 장터로 나가 소문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사람들의 말투와 습관을 관찰해온 그의 눈에는 금세 이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이 묘하게 비슷했던 것이죠. 이상하다.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 봉수는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은밀하게 이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정만석의 하인 중 하나가 장터 구석에서 몇 명의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며 무언가 지시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안대감 상단의 쌀이 불량품이라고 자연스럽게 소문을 내시는 겁니다. 알겠나이다. 봉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지금 당장 나서봤자 입증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 대신 봉수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어떤 경로로 퍼져나가는지, 누가 이 일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장부책에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어요. 며칠 후 드디어 그 소문이 처가에도 전해졌습니다. 형님, 큰일 났소. 큰아버님이 급하게 달려와 안대감에게 소리쳤어요. 장터에서 우리 쌀이 불량품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오. 뭐라고? 안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사꾼에게 신용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어디서 나온 소문인지 알아봤소? 그게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정확한 출처는. 그때 봉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소문의 출처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봉수에게 쏠렸어요. 봉수는 장부책을 펼쳐 보이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정만석 상인의 하인들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큰아버님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봉수는 침착했어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말투와 표현이 모두 같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배운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봉수는 부채를 접었다 펼치며 이어갔습니다. 오늘 오후 2시경 장터 뒤편 느티나무 밑에서 정만석의 하인이 또 다른 지시를 내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지?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흘에 한 번씩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왔거든요. 안대감과 큰아버님들은 반신반의하며 봉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과연 정해진 시간에 정만석의 하인이 나타났고 몇 명의 사람들에게 돈을 주며 또 다른 음해거리를 지시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이번엔 안대감 상단에서 저울을 속인다는 소문을 퍼뜨리시오. 알겠나이다. 이 장면을 본 안대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 간악한 놈들. 하지만 봉수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오히려 장인어른을 제지했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나서시면 안 됩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봉수는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써보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봉수는 안씨 부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내일부터 며칠간 장터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 계세요. 왜요, 서방님?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안씨 부인은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 분명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봉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만석과의 진짜 승부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눈은 안 봐도 발은 거짓말을 못하지요. 봉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어렸어요. 다음 날부터 봉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정만석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장터를 둘러보던 봉수 앞에 낡은 옷을 입은 노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등이 굽고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 여느 시골 노인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유달리 예리했어요. 젊은이. 노파가 봉수를 불렀습니다. 봉수는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정중히 인사했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시지요? 내가 쓰는 그 장부. 사람 눈은 못 속여도 마음은 볼 수 있겠느냐? 봉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장부를 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내뿐이었거든요.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노파는 시익 웃으며 봉수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품에서 날띠낡은 책 한 권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받아라.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같은 것이다. 다만 더 깊고 더 넓을 뿐이지. 봉수가 그 책을 펼쳐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기에는 한양 상권의 흐름, 권세가들의 투자 패턴, 상인들 간의 복잡한 인맥 관계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록 방식이 자신의 장부와 거의 똑같다는 점이었어요.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이 말이죠. 어르신, 이 책은 봉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노파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말이에요. 봉수는 그 책을 품에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촛불 아래서
그 책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정만석에 대한 기록도 있었던 것입니다. 정만석 한양 출신. 표면적으로는 상인이지만 실제로는 권세가의 뒷돈을 관리하는 역할. 지방 상권을 장악해 독점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 더 읽어보니 정만석의 행동 패턴, 그가 다른 지역에서 벌인 일들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지역에 진출할 때는 항상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먼저 화려한 물건으로 관심을 끌고 작은 상인들을 회유한 뒤 거부하는 상대에게는 음해를 가한다. 봉수는 무릎을 쳤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모두 예측 가능한 패턴이었던 것이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단순한 눈치가 아니라 세상을 읽는 더 큰 능력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봉수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정만석과 정면으로 맞설 때가 온 것이에요. 다음 날 봉수는 장인어른께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만석의 진짜 목적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봉수는 노파에게서 받은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설명했어요. 물론 책의 존재는 숨기고 자신이 관찰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정만석은 단순히 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의 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거예요. 작은 상인들을 모두 자신 밑으로 끌어들이거나 망하게 만든 뒤 혼자서 이 지역 장사를 독점하려는 겁니다. 안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냐? 일단은 그의 제안을 받지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어갔어요. 며칠만 저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분명 기회가 올 겁니다. 그날 오후 정만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안대감님,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만석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안대감님 상단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이 도는 것 같은데. 바로 그때 봉수가 입을 열었어요. 소문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모르게 퍼져나가죠. 하지만 가끔은 그 출처를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봉수의 말에 정만석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어요. 혹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별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이라는 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뿐이죠.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맞부딪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정만석은 잠시 후 차갑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더 기다려보시죠. 하지만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간 뒤 안대감이 봉수에게 물었어요. 봉수야, 정말 괜찮겠느냐? 봉수는 부채를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인어른.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날 밤 봉수는 노파에게서 받은 책과 자신의 장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만석의 다음 수를 읽어내고 그보다 한 수 앞서 나가야 했거든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봉수의 눈빛이 그 달빛만큼이나 차갑고 결연했어요. 며칠 후 정만석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한양에서 권세가 자제 하나를 데려온 것이었어요. 비단 옷을 입고 말을 탄 그 젊은이는 온 장터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한성부 판서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정만석의 소개에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권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였죠. 이번에 큰 거래를 성사시키려 합니다. 이 지역의 모든 물건을 한양으로 가져가실 예정이시거든요.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큰 거래라는 말에 모두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거래량이 워낙 크다 보니 믿을 만한 상인들하고만 일하시려 합니다. 그래서 정만석이 빙긋 웃으며 둘러봤습니다. 저와 손을 잡은 상인들에게만 이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상인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안대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봉수는 달랐습니다. 노파의 책에서 읽은 내용을 떠올렸어요. 권세가를 이용한 허위 거래로 지역 상인들을 압박하는 수법. 봉수는 조용히 장터를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권세가 자제라는 사람의 행동에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투는 양반 같았지만 손가락에 묻은 먹물 자국, 옷 뒤편의 작은 기름때 등이 실제 양반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저 사람은 가짜다. 봉수는 확신했습니다. 정만석이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데려와 권세가 자재로 위장시킨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정만석이 안대감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안대감과 큰아버님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봉수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장인어른, 내일 그 거래 현장에 가보시죠.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음 날 정만석이 주선한다는 대규모 거래 현장에 장터의 모든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권세가 자제는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었고 정만석은 그 옆에서 거들먹거리고 있었어요. 자, 그럼 거래를 시작해 볼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봉수가 조용히 일어서서 말했어요. 잠깐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봉수에게 쏠렸습니다. 정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봉수는 부채를 천천히 펼치며 권세가 자제라는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어르신의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소? 그 사람이 거들먹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한성부 판서 김대인의 아들 김공자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김공자님께서는 요즘 한성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무슨 뜬금없는 질문을. 별일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는 김공자님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봉수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노파의 책에 있던 한성부 관련 정보를 베껴 쓴 것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판서 대감님의 아드님은 올해 과거에 급제하셔서 지금 의주에 부임해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 말을 들은 가짜 김공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리고 김공자님은 키가 그리 크지 않으시고 왼쪽 뺨에 작은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봉수가 차근차근 말하자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눈앞의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정만석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 거요? 어디서 들은 헛소문으로. 봉수가 정만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동안 우리 상단에 대한 소문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번에는 봉수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관찰한 정만석의 하인들 행동 패턴을 정리한 것이었어요. 사흘에 한 번씩 오후 2시경 장터 뒤편 느티나무 밑에서 만나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지시하신 일 말입니다. 정만석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어디서 증거도 없는 소리를. 바로 그때 장터 입구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관리들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가짜 관리를 사칭한 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 봉수가 미리 관가에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가짜 김공자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정만석도 함께 끌려가게 되었어요. 정만석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관리를 사칭한 죄, 거짓 소문을 퍼뜨린 죄 등이 모두 드러난 상황이었거든요.
장터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정만석을 믿고 따르려 했던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가짜였다니. 우리가 속을 뻔했구나. 봉수는 조용히 부채를 접으며 안대감에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이제 괜찮습니다. 안대감은 사위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봉수야, 이 모든 걸 언제 보고 파악한 것이냐? 정말 큰일을 해냈구나. 아닙니다. 저 상인은 말을 팔고 저는 침묵을 팔았을 뿐입니다. 봉수의 조용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정만석이 사라진 뒤 장터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봉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그를 말 못하는 사위로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관가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만석의 진짜 정체가 밝혀진 것이었어요. 정만석은 원래 한양의 작은 상인이었는데 권세가들의 뒷돈을 이용해 지방 상권을 독점하려 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수법을 썼다더군요. 봉수 덕분에 큰 화를 면했소. 사람들의 칭찬에도 봉수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어요. 하지만 정작 큰 변화는 처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대감이 봉수를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봉수야, 그동안 우리가 너를 몰라봤구나. 그저 눈칫밥만 주고. 장인어른, 큰아버님, 내가 없었다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었을지 이제 알겠다. 내가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말이야. 안대감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어요. 앞으로는 상단 일을 내가 맡아주면 안 되겠느냐? 흐름을 읽는 것을 보니 우리보다 내가 훨씬 잘할 것 같다. 봉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인어른이 상단의 실권을 자신에게 맡기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장인어른, 저는 아직 아니다.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다.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라는 걸 말이야. 큰아버님들도 이제는 봉수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예전처럼 눈치팔이라고 조롱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봉수야, 초반엔 우리가 너를 도울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동안 미안했다. 내 능력을 제대로 몰라봤구나. 그날 밤 안씨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언젠가 서방님의 그 능력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봉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인이 있어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안씨 부인의 얼굴이 달콤한 꿀방울처럼 붉게 물들었어요. 두 사람의 마음이 한 줄기 바람 같은 손길로 서로를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봉수가 품에서 노파에게 받은 책을 꺼냈어요. 부인, 이 책을 보세요. 사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방법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려고 해요. 눈치라는 것이 남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남을 이해하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며칠 후 봉수는 장터에서 특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상인들을 모아놓고 사람 보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것이에요. 손님이 물건을 고를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세요. 그 표정에서 진짜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관찰해 보세요.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젊은 상인들은 봉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사에 적용해 보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손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니. 봉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눈치를 본다는 것은 남을 속이려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는 거예요. 그날 오후 한 젊은 상인이 봉수에게 물었습니다.
봉수 형님, 형님은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봉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가살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 같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살다 보니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럼 눈치를 보는 것도 나쁜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눈치라는 것은 배려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바로 눈치죠. 봉수는 부채를 접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눈치 없다는 말들이 이제는 눈치 있다는 칭찬으로 바뀌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봉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만석과의 대결은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어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죠. 눈치가 천하를 살린다. 봉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숨어 지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해가 흘렀습니다. 장터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상인들끼리 서로를 속이려 하기보다는 함께 발전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봉수는 이제 장터에서 부채 선생이라고 불렸습니다. 항상 부채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었거든요. 부채 선생님, 저 손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관찰해 보세요. 손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봉수의 조언을 받은 상인들은 하나둘씩 장사를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것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양에서 진짜 관리가 내려왔습니다. 정만석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죠. 이봉수라는 분이 계시다지요? 네, 소인이 이봉수입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판단 덕분에 큰 사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상을 내리려 하오니 한양으로 올라오시지요. 하지만 봉수는 정중히 사양했어요. 감사하지만 소인은 이곳에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할 일이라니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말입니다. 관리는 봉수의 답에 감탄했습니다. 출세보다 사람을 택한 것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처가 식구들이 모여서 봉수를 말렸어요. 봉수야, 한양에 가면 큰 출세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하지만 봉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행복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즐거워요. 안씨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서방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요. 봉수는 아내의 손을 감싸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 아래 부드럽게 떠오른 이슬방울 같은 그녀의 마음이 따스한 노을빛이 어린 돼지 같은 자신의 마음과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 후 장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봉수의 지혜를 기념하는 자리였죠. 이제 우리 장터에는 서로를 속이려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모두 봉수 덕분이에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장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봉수는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겸손하게 인사했어요. 제가 한 일은 별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읽어드렸을 뿐이에요. 그래도 우리 눈에는 크게 보여요. 부채 하나로 장터를 평정한 사나이. 사람들의 칭찬에 봉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치를 본다는 것은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날 밤 봉수는 혼자서 장터를 걸어보았습니다. 한 해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상인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손님들도 편안하게 장을 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득 노파에게서 받은 책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그 노파도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 봉수는 궁금했지만
그 답을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였으니까요. 이렇게 봉수의 가르침은 한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전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눈치는 남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봉수가 나이가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부채 하나로 세상을 바꾼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말은 적었지만 마음은 넓었고 눈치를 보는 것으로 세상을 읽어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나누었다. 봉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영원히 전해져 내려갔어요. 눈치 없이는 인생을 버티지 못합니다. 눈치 있는 사람은 늘 남을 먼저 생각했기에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 눈치 보며 살아온 당신도 잘 살아온 것입니다. 봉수처럼 그 눈치를 지혜로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장터 어귀에는 지금도 봉수가 심은 버드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가지들이 사람들을 향해 살며시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마치 봉수의 따뜻한 마음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에요.